비트코인은 기존의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순간부터가 진짜 강세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잠깐 돌파했었거든요. 69,000달러가 전고점인데 이번에 73,000달러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올랐다가 얼마 못 가서 바로 다시 6만 달러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아직 전고점 저항 영역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의 강세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6월에서 7월이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동성을 푸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사실 이게 요즘에 가격 급등한 거 보면은 이거 나 진짜 옛날에 살 걸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네. 또 이게 선뜻 손이 막 안 나가고 했었던 게 사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맨날 막 가격 얘기만 하지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오늘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면서 저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아무래도 저희가 좀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막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 이게 급등한 이유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4년 주기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거든요. 네. 비트코인 공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4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겠죠. 네. 그래서 그 주기를 기점으로 해서 원래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지금 이 시즌이 그 상승기로 가는 시즌이었어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지금 2024년 4월 18일에서 20일 사이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도 오르는 타이밍이었는데 수요에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이번 1월에 미국에서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현물 ETF란 건 뭐냐면 비트코인을 그냥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주식 앱에서 쉽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ETF라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나스닥 ETF라든지 이런 거 사시잖아요. 주식처럼 비트코인을 증권 앱에서 사면은 ETF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가 나 대신 비트코인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네, 그런 형식이거든요. 이게 승인이 되면서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이게 또 최근에 가격을 크게 올린 원인이 되었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통과한 거는 한 2달 조금 더 된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이제 딱 46거래일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이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46일 동안 120억 달러가 새로 순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 120억 달러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 가장 이제 초반에 흥행을 했던 ETF가 금 ETF랑 나스닥 QQQ라는 ETF예요. 근데 이 ETF들이 둘 다 인플레이션 감안해도 처음 한 달 동안 20억을 못 모았어요. 근데 지금 120억 달러니까 20억 달러의 6배. 물론 2달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 정도 하더라도 한 3배인 거죠. 예. 그래서 금 ETF와 나스닥 ETF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되게 간단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게 사기가 막상 이게 처음 안 해본 사람들은 좀 어렵더라고. 막 아이디 만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거래소도 만들고 뭐 계속 뭐 인증하라고 막 하는 거 이런 건데 이런 게 없이 이제 비트코인 ETF면은 이제 그냥 비트코인 산 효과가 그대로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내 증권 앱에서 그냥 주식은 솔직히 안 하신 분들 거의 없거나 계좌는 최소한 다 있으시잖아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냥 주식 사듯이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게 미국에서 지금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지금 은퇴를 얼마 안 남겨둔 한 50대에서 65세 정도 사이의 그 세대들이 미국 부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 중에 비트코인을 거래소 통해서 투자한 사람이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 부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6%밖에 투자를 안 하니까 그동안 투자가 거의 막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줄이 들어오는 곳이 막혀 있었던 건데 어려워요. 특히 이제 조금 아무래도 뭐 아버님 세대나 이런 분들은 거래소 뭐 연동 계좌로 넣어가지고 뭐 한 번도 써본 적도 없는 거래소 뭐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주식 앱은 대부분 다들 있으시고 주식 투자는 웬만한 분들은 다 해보셨으니까 그냥 쉽게 주식처럼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하는 식으로 돈이 유입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물꼬를 이번에 터줬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한국의 좀 부자분들도 거의 비트코인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뭐 몇몇은 하지만 네. 사실 대중적이지는 않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 어떤 부가 아직은 좀 그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 쪽에 안 들어왔다. 네. 그러면 이게 아직 이제 막 46일 정도 됐으면 앞으로 더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훨씬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ETF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비트코인을 사고 싶었지만 한 번도 사본 적 없었던 그런 투자자나 또는 헤지펀드나 패밀리 오피스처럼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모펀드들 네. 이런 데들이 지금 비트코인 ETF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거고 큰 투자자들 그다음에 뭐 기금, 연금 이런 데서는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서 가장 큰 곳이 블랙록인데요. 이 블랙록조차도 아직 자사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사 펀드들이 네. 블랙록이 운영하는 펀드가 총 10조 달러입니다. 국민연금의 10배예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아직 비트코인을 산 펀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려면은 네. 기본적으로 내사를 먼저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해야 돼요. 네. 이 자산에 대한 조사를. 그리고 그거를 고객들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우리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습니다라고 수정 신청서를 해야 돼요. 네. 그것까지 다 맞춰야 살 수가 있는데 이제 막 한 2개 정도의 펀드에서 그런 수정 신청서를 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펀드들이 1개나 2개 분기 정도가 지나면은 비트코인을 펀드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수정 신청서를 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는 빨라야 한 5월에서 6월 정도. 그 이후가 되면서 점점 하나 둘씩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펀드에 포함시키는 자산 운용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건 어쨌든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네. 어쨌든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네. 가격의 상승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건가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거보다 더 이제 무시무시한 거는 비트코인은 최초의 발행 속도가 빨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행 속도가 느려지는 점근법적인 발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최초에 2009년에 탄생했을 때는 10분마다 50개씩 비트코인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2012년에 반으로 줍니다. 25개. 네. 그다음에 2016년에 12.5개. 그다음에 2020년에 6.25개. 그리고 그게 지금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4월이 되면은 3.16개로 또 줄어요. 네. 그럼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발행 속도가 처음에는 많았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얼마 안 남은 양을 100년 동안 발행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2,100만 개가 발행이 되는데 그게 최종 발행 개수예요. 이미 1,960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발행 예정일은 2,140년이에요. 그럼 지금 120년 남았잖아요. 네. 120년 동안 나머지 140만 개만 발행이 되는 거예요. 1960만 개는 이미 발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발행 속도가. 그런데 반대로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택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S자 곡선이에요. 초반에 얼리 어답터들만 사용을 합니다. 거다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사용자가 증가해요. 그다음에 이제 막판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느려지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도 그랬죠. 초반에는 완전 얼리 어답터나 일부 종사자들만 사용을 하다가 대중화되면서 급격하게 사용자가 늘어나고 이제는 정말 오지에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용하는. 네. 하지만 오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급되기에는 시간이 늘리죠. 비트코인은 지금 그런 현물 ETF 채택과 같은 효과에 의해서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산량은 이렇게 다 줄어버린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안 맞죠. 생산량은 이렇게 줄고 반대로 수요는 여기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그러면 이 갭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더욱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죠.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그 가격이 뭔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반대로 뭐 지금 시장에서 이 가격이 좀 약간 과열돼 있고 또 이제 급락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분들의 어떤 뭐 논리나 의견은 어떤 건가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자산이란 걸 알아야 돼요.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도 지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 하락이 6번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 사이클에서도 20에서 30% 하락이 마찬가지로 6번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작년부터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잖아요. 이번 사이클에도 이미 20% 넘는 하락이 5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도 20%는 그냥 일상 그 두 달마다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왜냐하면은 만들어진 지 15년밖에 안 됐어요. 네. 완전 초기 자산이죠. 예, 부동산이면 수천 년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주식도 몇백 년 됐죠. 다들 몇백 년씩 된 자산들인데 얘는 이제 15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신생아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시장 참여자분들도 뭐 하면서 뭐 갑자기 뭐 이런 흐름이 워낙 크니까 또 내려가나 보다면 또 돈 빼기 그렇죠. 또 올라가다 네, 심리적인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한 9천만 원 정도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좀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더 갈 것이냐 이게 아마 제일 관심이실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뭐 2억 넘어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단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이클은 이제 강세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초입 단계 정도로 보여요. 야.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순간부터가 진짜 강세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잠깐 돌파했었거든요. 미국에서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통 봐요. 6만 9천 달러가 전고점인데 이번에 7만 3천 달러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올랐다가 얼마 못 가서 바로 다시 6만 달러까지 떨어졌죠. 그 얘기는 지금 저항 영역에 막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으로 치면은 대기권을 돌파하려다가 힘이 딸려서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돌파를 못한 것으로 보는 거고 여기를 돌파한 순간부터가 기존 사이클들에서도 항상 본격적인 우리가 불장이라고 하는 강세장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아직 전고점 저항 영역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의 강세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이제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쭤보면은 네. 어쨌든 이게 올해 그러니까 올해 초도 그렇고 한 작년만 하더라도 한 2천만 원대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쨌든 1억을 막 갔으니까 네. 이미 많이 한 4-5배 올랐는데 이게 네. 초입이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더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거고. 그럼요. 바로 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바닥에서 22배까지 올랐었어요. 22배. 네. 그럼 2천만 원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 똑같이 오른다 그러면은 네. 4억 4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오른 거는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사이클에서는. 그러니까 반대로 급락도 하지만 급등도 엄청나니까. 네. 최초 사이클이 끝나고는 거의 87% 급락했었고요. 두 번째 사이클 끝나고는 한 80%에서 81%. 그다음에 지난 사이클에서는 77%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네. 또 그만큼 상승폭이 큰 거죠. 그러니까 굴곡이 정말로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투자가 쉬운 거는 사이클이 너무나 일관적이에요. 네. 일관성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쉬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 중간에 단기 변동만 참아낼 그쵸? 수 있으면 네. 큰 틀에서는 어쨌든 너무 쉬워요. 계속 투자가. 패턴이 똑같다. 네. 한편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네. 생각보다 그 사람들의 관심도는 뭐 예전보다는 뭐 아주 네. 높진 않다. 그러니까 아주 그 불장일 네, 때가.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사실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으로 놓고 검색을 해보면요. 저번 사이클 불장이었을 때에 비해서 검색량이 한 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바닥 수준이었어요. 그 얘기는 아직 일반 투자자들, 소매 투자자들은 별로 비트코인에 관심이 아직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오른 거는 무엇 때문이냐?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네. 기관 투자자 위주로 지금 수요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기관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사이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지난 사이클이 소매 투자자가 가격을 끌어올린 심지어 그 팬데믹 유동성으로 인해 레버리지로 가격을 끌어올린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좋았어요. 가격의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게 너무 약했어요. 질이 좀 안 좋았다. 네, 질이 안 좋은 거였고 그러면 지난번에는 개인 투자자 레버리지로 오른 가격. 이번에는 그러면 뭐가 다르냐? 기관 투자자 현금, 현물 ETF잖아요. 기관 투자자가 현물로 올리고 있는 가격이에요. 이게 완전히 기반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더 들어오면은 이제 과거의 전고점 같은 걸 뚫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이미 기관 투자자 자금만으로도 쉽게 뚫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6월에서 7월이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동성을 푸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더 많이 참여를 할 거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거품의 단계로 가는 건데 비트코인은 원래 사이클의 중후반부 강세장이 오면은 그렇게 거품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정말 말이 안 되게 오르죠. 네. 지금 오른 거는 뭐 오른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그러니까 거예요. 뭐 20배씩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어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단일 어떤 그 재화에 전 세계의 돈이 막 들어오고 그쵸.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급등하면 또 정말 막 끝없이 가고 뭐 이런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아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야지만 사실 이 가격 등락도 내가 참아낼 수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뭐 실체가 있다라고 보기가 참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어떤 뭐 위험성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본질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지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이든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에도 금의 시가총액이 14조에서 15조 달러 사이거든요. 근데 의료용이나 뭐 공업용 아니면은 뭐 장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그 비중은 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5%의 그 시가총액은 전부 지금 비트코인과 똑같이 자산, 뭐.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도 금은 예쁘잖아. 그 비싸니까 예쁜 거예요. 이거 실제로 실화인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이제 부대에 엑스탄띠라 그래서 구형 탄띠가 있었어요. 이게 되게 희소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대장들만 찾는 거예요. 엄청 예뻐 보였거든요. 신형 탄띠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사실 의미 없는데. 새로운 거 만들었으면 좀 더 예쁘게 만들지.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냐 했는데 어떤 부대를 갔는데 그 부대는 반대로 분대장들만 신형 탄띠를 차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구형 탄띠가 남아돌고 신형 탄띠가 몇 개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형 탄띠가 너무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는 구형 탄띠가 훨씬 예뻐 보였거든요. 뭐가 다르냐면은 더 희소하고 더 귀한 거가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적으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르는 호가거든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회적 합의치예요. 모나리자가 왜 50조의 가치가 있어요? 뭐 그 그림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금이라고 하는 것도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는데 그 가치는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치로 결정한 거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본질적인 가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 어떤 의미로서 가치가 발생하고 있느냐? 비트코인은 그냥 쉽게 말해서 디지털 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골드 2.0. 금이 과거에 수천 년 동안 거의 화폐로서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냥 자산으로서만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크고 무겁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쪼갤 수도 없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금을 그냥 창고에 넣어두고 이 금에 대한 어음을 발행해서 그걸로 우리가 돈으로 하자라고 한 게 법정화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통화의 시초거든요. 그게 금본위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화폐는 10개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고 야, 금 돌려줘. 하다 보니까 미국이 1971년에 우리 오늘부터 금 안 돌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금본위제를 끝내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법정화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르죠. 금처럼 물리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인터넷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에 지금 24시간 접속되어 있죠. 언제든지 스마트폰만 딱 꺼내도 바로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죠. 전 세계가 인터넷에 지금 접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과 같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압도적인 장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골드, 새로운 구매력 저장 수단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금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14조 달러 정도 되는 금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향후 10년 이내에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다 흡수할 거예요. 지금이 몇 조 정도 되나요? 지금이 1조 3천억 달러 정도. 그만 10년 안에 한 10배는 더 갈 수 있다. 넘는 거니까 훨씬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금은 이렇게 실체가 있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실체가 없지 않느냐. USB 뭐 이런 거밖에 없죠.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카톡은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톡? 네. 카톡 있죠. 네, 있죠. 카톡 실체를 보여주세요. 그럼 스마트폰 꺼내서 보여주세요. 그럼 저도 스마트폰 꺼내서 비트코인 거래돼 있는 거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존재하는 것, 디지털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디지털에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실체예요. 꼭 물리적 형태로 존재해야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보여줘봐 라고 하면 결국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스마트폰 꺼내서 보여주거나 그렇죠. 뭐 랜선? 보여주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서 그대로 실체로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디지털 실체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은 사실 저보다 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이미 아세요. 뭘 아냐? 예전에 리니지라든지 네. 이런 게임 할 때 그렇죠. 아이템 수억 개도 네. 거래했잖아요. 그 아이템에 어디 실체가 있어요? 게임 안에서나 있는 거죠. 네.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은 단지 그걸 가지고 뭐 게임을 안 할 뿐이죠. 그냥 금과 똑같이 구매력 저장 수단, 그러니까 구매력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매력의 배터리로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쓰임새가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적으로 구매력 저장 수단의 가치,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 1,000조 달러 규모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조 사실 달러는 돈을 벌면 어딘가 저장을 어딘가 하긴 저장을 해야 돼. 되거든요. 왜냐하면 화폐는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을 어디에 할 거냐.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자산으로 나눠서 저장해요.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한 300조에서 330조 달러 정도 돼요. 네. 그 다음이 채권이 거의 비슷한 규모예요. 그 다음이 주식시장. 한 100에서 150조 달러 정도 돼요. 그 외에 예술품이라든지 그다음 아까도 설명드린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나눠서 그걸 저장을 하는데 그 규모가 전체가 1,000조 달러예요. 네. 근데 비트코인 이제 막 1조 달러 넘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거죠.